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채널을 즐겁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챙겨보는 사연 채널 덕에 늘 활력을 얻어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대학병원 간호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작년에 개인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대학병원에서 함께 근무하시던 교수님께서 절 좋게 봐주신 모양인지 개원하시면서 먼저 스카우트를 제의해 주셨습니다. 곁에서 오래 일하면서 환자에게도 함께 일하는 의료진에게도 늘 매너 있고 의료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내심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분의 제안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과감히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 병원에서였어요. 저희 병원에 환자로 처음 내원한 신랑은 첫인상부터 순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저는 그간 워낙 간호사로서 바쁘게 살아오기도 했고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인상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정도의 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처음 제게 호감을 표시했을 때에도 사실 만나볼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어요.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환자분이나 보호자들 중에서도 간호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의료인으로서 직업정신으로 발휘해 보인 친절을 호감으로 착각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로 몇 차례 곤욕을 치러보니 일을 하다 만나게 되는 사람의 이성적 관심에는 자연스레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심드렁한 제 대응에도 신랑의 반응은 산뜻했습니다. 제게 호감 표시는 하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방적인 마음이 혹여 제게 부담이 되진 않을지 늘 신경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좋아한 사람은 많았어도 제 의사를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기에 저 또한 신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1년 가까운 연애 기간 동안 한결같이 자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연애하고 1년 남짓 지났을 때였지만 사실 신랑의 가족들과는 이전부터 안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신랑의 본가 동네에 있어 신랑 부모님들께서도 내원하신 적이 있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는 신랑에게도 따로 언질도 안 하고 오셔서 저도 그분들이 신랑의 부모님인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마 신랑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는 궁금한 마음에 저를 보러 오셨나 봐요. 그날 저녁에 신랑을 불러놓고 아가씨가 인상이 너무 좋고 너무 싹싹하더라. 저를 칭찬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사실을 안 신랑이 깜짝 놀라 제게 이실직고를 하며 그제야 저도 얼렁뚱땅 신랑 부모님들과의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안면을 트게 되고 식사 자리에도 여러 번 초대받게 되며 신랑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형제가 많아요. 손 위로 형님이 한 분, 누님이 두 분 계십니다. 요즘 저렇게 형제가 많은 집은 흔치 않아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할 사람에게 손윗 형제가 셋이나 있다고 하면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먼저 결혼한 간호사 선배들의 이런저런 결혼 이야기 중에서도 시댁 형제 자매와의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제법 들어온 터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외동에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거의 혼자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많은 집안의 분위기가 익숙치도 않고 형제가 있는 친구들에게서도 늘 형제와 다투는 이야기만 잔뜩 드러나서 그런지 신랑의 가족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제 염려는 기우였지만요. 직접 만나게 된 신랑의 가족들은 꼭 신랑을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모난 사람 없이 사람들이 참 양순하고 수다분했습니다. 처음 섞이는 저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마치 막내 여동생 대하듯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비로소 신랑의 성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견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도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나 형님, 누님분들 모두 잘 배웠고 사실상 저희 부모님을 소개해드리는 정도의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신랑이 형제가 많다는 말에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을 내심 반가워하시기도 하시며 또 독립적인 제 성향을 늘 지지해 주셨기에 흔쾌히 신랑의 가족들을 만나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은 딱히 다른 형제가 없으니 부모님 두 분과 저 셋이 참석하였고
신랑 쪽에서는 부모님과 형님, 손윗동서가 되실 형님의 부인분, 누님 두 분과 아주버님 되실 형님의 매형 두 분께서도 참석하셔서 제법 북적이는 상견례 자리가 되었습니다. 누님의 남편분들도 이전에 우리 처남 여자친구분 맛있는 거 사드려야 한다며 한사코 고집을 피우셔서 몇 차례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뵌 분은 예비 동서분이었어요. 형님께 듣기로는 몇 년 전에 피부과 개원을 해서 항상 정신없이 바쁘다며 이번에도 인사를 못 시켜 미안하다며 머쓱해 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꽤 좋았어요. 갑작스레 대가족에게 시집가겠다는 딸 때문에 걱정스러워하시던 부모님께서도 신랑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차츰 안심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 형제 많은 집에 귀한 딸을 보내려는 저희 부모님의 염려를 이해하고 감사를 표하시는 신랑 부모님의 모습에 역시 결혼을 결정한 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불쑥 솟아 살짝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게 풀어진 분위기에 가볍게 반주까지 한 잔씩 오가면서 상견례 자리는 양가에 모두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된 예비 동서는 별말 없이 조용히 식사만 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요. 그분 입장에서 저나 제 부모님들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대면대면한 게 당연한 일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평생 보게 될 사람인데 이야기 나눌 기회야 충분하지 않겠나 싶기도 했고요. 형님을 통해 예비 동서에게 넷이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는 연락을 받게 된 건 상견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있었던 신랑 가족과의 모임에서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레 연락을 받게 되어 조금은 의아하기도 했지만 이제 상견례도 했겠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도 했으니 새롭게 식구가 될 제가 궁금하기도 했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가족들과 막내가 있었다고 해도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도 아니고 그저 여자친구니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손 아랫동서가 될 사람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싶으실 테고 저도 예비 동서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곧장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형님 댁이었습니다. 그간 자주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형님 댁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 조금 긴장했어요. 상견례 이후라서 그런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사이라 생각하니 솔직히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상의해서 첫 방문 선물도 고심해서 골랐습니다. 휴지나 세제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받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울 만한 선물도 피하려고 하니 선물 고르는 것 하나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러다 신랑이 형수님께서 향수를 자주 뿌리시는 것 같다는 말에 향을 좋아하시나 싶어 고민 끝에 명품 브랜드의 디퓨저를 선물로 낙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들어선 형님 댁은 제법 평수도 넓고 깔끔하게 잘 관리된 아파트였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형님 뒤에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예비 동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너무 예뻐요. 아, 예. 제가 바빠서 일하시는 분이 잘 관리해주고 계세요. 민준 씨가 형수님께 늘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길래 준비해봤어요. 향이 집이랑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순간 예비 동서의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어서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형님께 정신이 빼앗겨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온다고 이것저것 준비하신 모양인지 벌써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할 테니 우선 식사부터 하자며 형님이 이끄시는 대로 식탁으로 향하니 상이 삐져나오도록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항상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든 분인데 예비 동생 부부 대접한다고 고생하셨을 생각을 하니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우, 뭘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셨어요.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아, 그거 남편이 한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요리야 당연히 형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너 때문에 내가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는 삐딱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던지 신랑과 형님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 내가 요리가 취미라서 변변찮는 솜씨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수씨 집에 처음 초대하는 건데 힘 좀 줘봤어요. 이 사람이 병원 때문에 바빠서 요리를 많이 안 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나으니까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지. 식구들끼리 얼굴도 다 봤겠다. 결혼도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어깃장 놓을 것도 아닌 거고. 원래 그냥 말투가 저런가 보다. 하며 조금은 찝찝한 마음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약간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형님과 신랑은 연신 제 앞에 반찬을 밀어주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저번에 식사할 때 보니까 생선을 잘 먹길래 졸여봤어요. 오늘 아침에 직접 수산시장 가서 사온 거니까 먹을만 할 거예요. 많이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생선조림 너무 맛있어요. 아주버님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줄은 몰랐네요. 형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우리 형이 동생들 먹인다고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줬어. 못 만드는 게 없다니까. 맛있지? 이렇게 세 사람이 대화를 짜내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는 내내 예비동서는 혼자 뚱하니 깨작깨작 젓가락질만 해댔습니다. 이쯤 되니 눈치를 안 채려고 해도 안 챌 수가 없었죠. 아, 나 뭔가 단단히 눈밖에 난 모양이로구나.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뭐 때문에 눈밖에 난 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비 동서를 본 건 일주일 전 상견례 날이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직접 연락을 한 적도 없거니와 나쁜 인상은커녕 아예 어떤 인상을 줄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게 그렇게 살뜰하게 대해주시는 형님께서 예비 동서에게 저에 대한 무슨 나쁜 말을 전했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차라리 기분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내가 괜히 꿀릴 것이 없잖아요. 사실 그동안 신랑의 가족분들이 모두 저를 반겨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게 운이 좋았던 거지 내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야 만나게 된 예비 동서일 뿐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어찌어찌 식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뚱해 있던 예비 동서는 갑자기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평소 자잘한 부분까지 배려가 몸에 배인 사람답게 예민하게 이상 기류를 눈치챈 신랑이 슬쩍 끼어들었지만 말없이 신랑의 손을 꽉 잡아 말렸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니 차라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라도 시원하게 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집이 너무 예쁘고 깔끔해요. 병원 일도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집까지 이렇게 예쁘게 관리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관리해주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 병원 때문에 바쁜데 여기까지 신경 쓸 시간이 어딨겠어요. 둘만 남게 되자 더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저기의 은근한 반말.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아, 이 사람 나를 싫어한다는 걸 감출 생각조차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굳이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괜한 에너지를 소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절절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상처받지 않을 만큼은 단단해져 있었고요. 그렇다면 예의는 지키되 비굴해지지는 말자. 먼저 선을 넘지는 않지만 할 말은 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집은 도련님이 하기로 한 거예요? 요새 남자가 혼자 집에 오는 경우 없는 거 알죠? 여태 직장 다녔으니까 그래도 좀 모으긴 했을 텐데. 그래도 이만한 집 할 정도는 안 되지 않나? 집은 욕심 안 버리고 저희 형편에 맞춰서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 지금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까지 쉰 적 없이 꾸준히 일해서 어디 손 벌리지 않고 저희 둘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손 벌리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어른들도 본인들 노후 대비해야 되는데 보탬이 되면 모를까. 굳이 직접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저만 따로 불러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너 이 정도 짐 못 태우지 이거였겠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새 집값이야 굳이 제가 말을 얹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테니까요. 그래도 말한 대로 지금껏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왔고 제가 가진 것 이상의 욕심을 내는 허영을 부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신랑과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면 형님 댁만큼 넓은 평수는 아니어도 가정을 꾸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집은 저희끼리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것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 한다면서요? 안 봐도 뻔히 박봉일 텐데 어떻게 도련님 같은 사람을 다 만났네요? 아, 네, 그 사람이 절 좋게 봐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분들도 다들 반겨주셔서 참 감사해요. 요즘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형님이랑도 같은 의료인들끼리 공감도 많이 할 테고 잘 지내고 싶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같은 의료인? 아직 집 구경하는 중이야? 후식 준비됐어. 형수님도 얼른 같이 가세요. 혹여 제가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금세 따라붙은 남편 덕에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뒤통수에 따갑게 달라붙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신랑과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예비 동서와의 대화는 그게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파악한 형님께서 어떻게든 제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시는 게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는 동안 예비 동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분위기를 굳히는 데 일조했고요. 미안해, 많이 당황스러웠지? 형님 댁을 나서자마자 신랑으로부터 사과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래도 눈치 없이 굴지 않고 제 마음부터 도닥이는 신랑의 말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당하게 행동하자고 다짐했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의 저기와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제 딴에는 잘 지내보고 싶어서 신경 써서 선물까지 준비해갔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 속으로는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평소에 말수도 많이 없으시고 바빠서 우리 식구들이랑은 자주 만날 일이 없어.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 오늘 자기 마음 많이 상했을 텐데 앞으로는 둘이 최대한 마주치는 일 없도록 내가 더 신경 쓸게. 솔직히 오늘 많이 당황스러웠던 건 맞아. 그동안 자기 가족들이 다 너무 잘해주셔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 저는 굳이 숨기지 않고 예비 동서와 단둘이 있을 때 나눴던 대화를 신랑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그냥 넘어갈까 싶기도 했지만 나 혼자 참아봐야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시작부터 신랑에게 감추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을수록 신랑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형수님께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답지 않게 흥분하는 신랑을 보며 그래도 이 사람이 내 편이니 당당하게 행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별로 사과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닐 거고 그런 사람이 사과하는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 대신 앞으로는 나 안 참을 거야. 내가 불어 일을 키우지는 않을 테지만 그쪽에서 무례하게 군다면 나도 할 말 다 할 거고 싸울만 하면 싸우기도 할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신랑은 두말 없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혹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 숨기지 말고 자기한테 꼭 말해야 한다며 다짐도 단단히 받아냈고요. 신랑과 확실하게 이야기를 끝내고 나자 무거웠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예비 동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다음날 근무 시간 중이었어요. 근무 중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지 않고 넘겼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본인 병원 근처에서 좀 보자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본인도 피부과 개원이니까 지금이 제 근무 시간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다짜고짜 나오라니요. 그것도 본인이 찾아왔다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오라니. 대번에 사람을 깔보는 듯 했던 눈초리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근무 중에 핸드폰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 제가 눈에 띄게 굳은 표정으로 문자를 바라보자 선생님께서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는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근무 중엔 일이 최우선이라는 평소 생각답게 금세 표정을 바꾸고 일단 일에 집중했습니다. 답장을 한 건 근무가 끝난 다음이었어요. 근무가 이제 끝나서 연락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연락한 게 언젠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이제야 문자 한 통 덜렁 보내요? 근무정이었어요. 근무 시간에 연락하신 거면 혹시 급한 일이실까요? 손이 동서 될 사람이 연락한 거면 당연히 빨리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끝났으면 이쪽으로 넘어와요. 손이 동서 될 사람이라고 이제 겨우 2번 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건가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할 말은 굴뚝 같았지만 무려 평일 근무 시간에 당장 나오라는 소리를 해가며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게 대체 뭔가 싶어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병원 주소는 안 보내고 병원 이름만 덜렁 이야기해서 검색을 하고 있자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자초지정을 신랑에게 톡으로 남겨두고 약속 장소인 예비동서 병원 맞은편의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본인 병원 앞인데도 미리 나와 있지는 않았는지 예비 동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했다는 전화에도 좀 기다리라더니 30분이 다 되어서야 못 씹은 표정으로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비 동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느릿느릿 제 쪽으로 걸어오는 예비 동서는 제 맞은편에 팔짱을 끼고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어요. 꼭 말로만 듣던 못된 시어머니 같더군요.
정작 진짜 시어머니가 될 분의 선한 눈매가 떠오르자 어떻게든 제 기를 죽이려고 드는 제 눈앞에 예비 동서의 모습이 가당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결혼 진짜 할 거예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결혼 진짜 할 생각이냐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탁하고 막히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어 굳어있는 제 모습을 어떻게 해석한 건지 동서의 태도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언제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입국 다물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포간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어제 우리 집 와봤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고만고만하게 뭐 맞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이건 처져도 너무 처지는 거 아니야? 순간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대놓고 원색적인 태도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부모 반대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을 판에 손윗동서가 저렇게 몰상식하게 본인 시동생 결혼을 파토내겠다며 상대방을 따로 불러내서 대거래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지다뇨? 제가 민준 씨한테 처진다는 뜻인가요? 그럼 도련님이 그쪽한테 처지겠어요? 무슨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그쪽 동네 병원 간호사 한다면서. 그럼 몇 년이나 더 일하겠어? 결혼하고 일함답시고 애 낳기 전까지 좀 깔짝거리다가 집에 들어앉겠지. 집도 말이 같이 한다는 거지. 몇 년 일하다가 집에 들어앉으면 결국 그 집 다 우리 도련님이 해오는 거 아니야? 나 결혼할 때는 한창 결혼한다고 정신없을 때여도 집 딱 반반 맞춰서 해왔어. 사람이 처지면 인간적으로 챙겨올 거라도 제대로 챙겨야 기본 예의 아니야? 요새는 다들 왜 이렇게 양심이 없나 몰라. 양심. 그럼 양심이 없지. 지금 그쪽 태도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직업도 그래. 내가 진짜 저번에 기가 막혀서. 같은 의료인? 누굴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진짜. 이봐요. 그쪽이랑 내가 같은 의료인이에요? 의사랑 간호사가 같은 의료인?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누가 의사랑 동네 간호사를 같은 의료인이라고 하나. 양심이 없으면 주제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기도 안 차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이어질수록 뒷목이 뻐근해졌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인 걸까요? 본인이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간호사라는 제 직업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제 적성에도 잘 맞았고요. 간혹 저 사람처럼 간호사라는 직업을 얕잡아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런 그릇된 생각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일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의료계 종사자로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엄연한 전문직입니다. 절대로 저런 몇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양심 운운하는 폭언을 들어가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예비 동서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간호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은 잘 알겠네요. 그 생각에 동의할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들 형님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 권리는 없어요. 결혼을 결정한 당사자인 저랑 민준 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혼 후에 일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 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 제3자인 형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를 몇 번이나 보셨다고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있다 일 관두고 집에 들어앉을지 어떻게 확신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양심 운운하시는 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셨어요. 더더욱 저는 제가 민준 씨한테 처진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제 말이 이어질수록 상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은 마치 감이라는 말을 내뱉는 것 같더군요. 상대가 흥분하는 걸 보자 오히려 아까의 당황한 마음이 침착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민준 씨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고 무슨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도 않지만 애초에 사람이 사람한테 처진이 많이 하는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라고요. 도대체 형님이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람 상처 주려고 하세요? 제 말의 어느 부분이 버튼이 눌린 건지 예비동서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권리?
그럼 너보다 이 집 식구로 산 나한테 권리가 있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너한테 권리가 있겠니? 사람 말 따박따박 말꼬리 잡아가며 말대꾸하면서 곧 죽어도 형님 소리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네 형님이야? 이쯤 되니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대화할 생각이 없는 상대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큼 힘 빠지는 일도 드물죠.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그만하고 형수님 바꿔. 순간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주변이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아직 사태 파악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예비농소의 낯빛이 새파랗게 질린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도 더는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그저 한숨만 쉬고 엎어놓았던 휴대폰을 예비 동서에게 내밀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예비 동서는 이 사태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윽고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받아드는 예비 동서의 손이 덜덜 떨리는 건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한테 망신당하는 꼴은 들키기 싫었는지 스피커폰 기능을 해제하고 귀에 스마트폰을 갖다 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신랑이 하는 말을 듣는 예비 동서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얼굴이 제법 볼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아까 내게 보였던 그 오만방자한 태도는 쏙 들어가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꼴이 되었는지 순간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시 직전에 아득바득 절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이 났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며 누가 누굴 걱정하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나나 걱정해야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통화가 끝났는지 예비동서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전화를 붙잡고 대체 무슨 말을 했냐고 물었지만 신랑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난리를 통화로 다 전해들었으니 신랑도 제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저 데리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로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도 통화를 할 생각까진 못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모르니 녹음 정도는 생각해봤지만 약속 장소로 나오기 전 보낸 톡을 확인한 신랑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엔 아예 본인도 같이 나가겠다고 하는 걸 한사코 말렸습니다. 가뜩이나 나를 돕기는 뜨고 보는데 시동생이 같이 나오면 또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자기가 같이 나가면 나한테 하려던 말을 그대로 하겠느냐. 겨우겨우 뜯어 말린 결론이 통화 연결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너한테 이렇게까지 경우 없이 행동하시는 건지 나도 직접 들어봐야겠다는 신랑의 성화에 도저히 잠재울 수 없었거든요.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참담하리라고는 저도 예상 못했지만요. 저를 데리러 온 신랑은 제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예비 동서 때문에 본인도 당혹스러울 그가 몸둘 바를 몰라하자 보는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앞으로 형수님 연락은 일절 받지 마.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여나 연락해야 할 일 생기더라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앞으로 절대 부딪히는 일 없도록 할게. 미안해 정말. 저 역시 더는 이런 피곤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았기에 신랑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랑의 가족들 모두와 정말 잘 지내고 싶었던 건 진심이었지만 제 직업적, 인간적 자존감까지 깎아가며 저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숙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럴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타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니까요. 그건 형님과 각별한 사이인 신랑에게도 분명 상처가 될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동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예비 동서로부터 또다시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요. 야, 너 야비하게 도련님까지 끌고 오더니 내 남편한테까지 쪼르르 일러바쳤니? 네 결혼 깨질까봐 남의 가정 파탄내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런 독해 빠진 게 다 있어. 갑자기 벼락같이 들이친 호통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신랑과 이야기한 후로 몇 번 예비 동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지만 받고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온 모양이에요. 형님이세요? 저번에 그렇게 쏟아내고도 아직 할 말이 남으셨나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저는 할 말 더 없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게 건방지게 동네 간호사 나가는 주제에 뭘 믿고 나한테 있다 이러고는데 너 동네 장사 한 다리 건너 하나면 다 아는 사람이야. 그나마 지금 다니는 데서도 잘리고 싶어? 이런 싸가지 없는... 더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말끝마다 동네 간호사 이쯤 되면 진짜 해보자는 거지 싶었습니다.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의사길래 다른 병원 간호사 밥줄까지 끝내 만에 함부로 말하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올랐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10년 넘게 성실하게 경력을 쌓으며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께 인정받아 옮겨온 자리였거든요. 그런 제 노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폄하하는 게 마치 제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동네 간호사가 뭐 어때서요? 당장 본인도 동네 간호사 도움받으면서 병원 꾸리고 있을 텐데 이런 식의 몰상식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참고 계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비동서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도 단 한 가지 맞는 점이 있다면 동네 장사 한 다리 건너 하나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건 예비동서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간호사 밥줄 그렇게 함부로 경솔하게 언급하는 사람이 본인 병원 간호사라고 극진히 대접해 줄까요? 저는 그날 바로 피부과에서 근무하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예비 동서의 피부과가 제가 근무하는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탓에 연결고리는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간 전적이 아주 화려하더군요. 전공의 과정을 끝내자마자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페이닥터로 다른 개원회 밑에서 여러 번 자리를 옮겨가며 일하다 3년 전에 자신의 병원을 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페이닥터로 일할 때도 자주 자리를 비우고 간호사에게 시술을 떠넘겨서 곤란에 처한 간호사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자각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있을지언정 같은 의료계의 종사자를 그렇게 낮잡아 보고 폄하할 수는 없으니까요. 병원의 상호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전문의가 아니니 피부과 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명의만 의원으로 등록하고 간판에는 떡하니 피부과 의원으로 기재를 해두었더라고요. 환자들로 하여금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흔한 편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쉬웠어요. 우선 평일에 하루 연차를 쓰고 예비동서 병원이 있는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 그 지역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맘카페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판에 떡하니 피부과 의원으로 기재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어떤 동네 피부과에 대해서 말이죠. 당연히 누구나 피부를 전문으로 다루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고 싶지 않겠어요. 다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 모르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르면 몰랐을까 전문의도 아닌데 마치 전문의인 척 교묘하게 환자들을 속여 병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병원을 다시 찾으려고 할까요? 글을 올린 뒤 저는 곧장 예비 동서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오라가라 성화를 해댔는데 한번 못 가줄 것도 없었어요. 병원 입구를 박차고 들어가자 평일 오후 시간대였음에도 제법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진료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시술실로 향했습니다. 역시 예상하던 풍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더군요. 그 다음엔 망설이지 않고 곧장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벌컥 문을 열어젖히자 진료 중간 잠시 뜨는 시간이었는지 혼자 앉아있던 예비동서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잠시 상황을 파악하다 이내 경악하는 표정이 되어 입을 열려는 예비동서보다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시술 안 하나 보죠? 쩌렁쩌렁한 제 목소리에 일순간 병원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꽂혔습니다. 순간 멈칫한 예비동서가 눈에 띄게 당황한 낯빛으로 제 말을 끊으려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을 이어갔어요. 이 병원의 의사라곤 원장님 한 분뿐인데 시술실에선 다른 분이 시술하고 계시네요?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으로 조용했던 병원 안이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지만 주사를 비롯한 모든 피부과 시술은 법적으로 의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병원 내에 근무하는 사람이니 그중 누군가가 시술을 해도 그러려니 하지만 시술은 엄연히 의사의 몫입니다. 제가 직전에 확인한 시술실에서는 간호사가 주사를 시술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페이닥터로 일했던 곳에서도 대리 시술로 여러 간호사들에게 곤욕을 치르게 한 바가 있는 사람이니 본인이 원장인 병원에서는 얼마나 제멋대로 행동했을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다급히 제 입을 막으려 드는 예비동서를 뒤로하고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근데 대리 시술은 불법이잖아요. 여기 원장님도 피부과 전문이 아니라던데. 웅성거리던 소리는 이내 큰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대리 시술이 불법이라는 걸 몰랐던 환자더라도 면전에서 불법 시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당장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시술을 받고 있던 환자들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시술실까지 흘러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시술실을 박차고 나온 환자들은 잔뜩 흥분한 얼굴로 예비동서에게 무서운 기세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불법 시술이에요? 나 여기 다닌 지 6개월 넘었는데 그럼 내나 불법 시술 받은 거예요, 나? 나 얼굴에 무슨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여기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럼 이때까지 시술도 직접 안 하고 내 돈 꽁으로 먹었다는 거야? 여기 피부과 의원이라길래 당연히 피부과 의사가 진료하는 줄 알았지. 그럼 피부과 의사도 아니면서 속이고 장사한 거야? 마침 사람이 많았던 만큼 소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예비동서의 병원은 그동안 그 지역에서 제법 자리를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설 때 목적이 확실했던 만큼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할 말을 하고 나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본인 하나뿐이었지만 간호사 수도 여러 되었고 혼자서 개업한 병원치고는 제법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이 정도 병원에 저 정도 환자 수면 수입이 적은 편도 아닐 텐데 그렇게 일이 하기 싫었으면 차라리 페이닥터라도 들여 합법 시술을 할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혀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엾은 간호사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리 원장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간호사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불법 시술 장면을 환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당한 직후이니 그들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을 테니까요. 그 와중에도 성난 시술 환자들의 항의는 도무지 잦아들 줄 몰랐습니다. 불법 시술에 무슨 돈을 내? 환불해! 당장 환불해! 오늘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냈던 것도 싹 다 돌려받아야 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겁도 없이 불법 시술을 하는데 이전이라고 안 했겠어? 저거 의사 가운 싹 벗겨버려야 돼. 환자들도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 죄다 건너 아는 사이로 보였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쿵짝이 맞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니 거기서 제가 뭘 더 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대기 환자들도 슬그머니 병원 밖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장사에서 성난 동네 소비자만큼 무서운 것도 없죠. 이제 저들이 소문에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상황에 제대로 대꾸도 못하는 예비동서를 지그시 바라보고는 저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상견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마음에 맞힌 게 많은 만큼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만큼 극적인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비동서의 병원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고 병원까지 찾아와 말 몇 마디 더 보태기는 했지만 이야기한 건 모두 사실 그대로일 뿐 그걸로 예비동서가 제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네거나 반성한 일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처음 보는 내게 적개심을 가지고 내 행복을 깨트리려고 안간힘을 썼을까 입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누군가 팔을 획 채는 느낌에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너 무슨 억하심정으로 여기까지 와서 내 병원에 깽판을 놔! 아직도 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도 반성하지 않는구나. 저는 제 팔을 붙든 예비동서의 팔을 차갑게 뿌리치고는 비로소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아주버님께 고자질한 적 없어요. 뭐? 아주버님한테 형님이 한 말 고자질한 적 없다고요. 예비동서에게 전화로 폭언을 들은 이후 신랑에게 들은 바로는 예비동서의 만행이 형님께 전해진 건 신랑으로부터였습니다. 저와 예비동서 간 연락을 차단하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에게는 상황을 전해야 했을 테니까요. 신랑은 그날 카페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화 녹음을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 역시 그 일로 형님과의 사이가 틀어질까 염려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믿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저를 생각하고 형님에게 통화 녹음을 들려드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저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지만 신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버님께서 들으신 말 전부 형님에게서 나온 말이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저는 형님 가정이 어떻게 됐든 형님한테 관심 없어요. 그러니 원망을 하려거든 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원망하세요. 예비동서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예비동서와 형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저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제 할 말을 담담히 계속했습니다. 동네 간호사를 하도 무시하셔서 그래도 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은 지키실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애초에 형님은 저를 무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님 같은 사람한테 비하당할 만큼 저 간호사로서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제가 싫으셨으면 그냥 속으로 싫어하시는 것만 하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서로 피하려고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니지만 처음에 형님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던 건 진심이에요. 이제부터 저는 형님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테니 형님도 그렇게 알고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제 할 말을 마친 저는 후련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결말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마음에 맺힌 것 없도록 당사자에게 다 털어냈고 미련이 남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뜻하지 않게 겪지 않아도 될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는 거겠죠. 그 이후로 제가 맘카피에 올려뒀던 게시글을 따로 지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야 퍼질 대로 퍼졌고 평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네 장사에서 기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었어요. 불법 대리 시술에 대한 신고도 이미 여러 차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불법 시술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너듣기로는 간판에 쓰여있던 피부과 의원 명칭은 소리 소문 없이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형님에게는 그 이후로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랑과 함께 간만에 뵌 형님은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그날의 토간 녹음을 직접 들으셨으니 형님께서도 충격이 크셨겠죠.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신랑과 형님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것 같아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송구한 마음에 어두워진 제 얼굴에 오히려 형님이 더 몸둘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형님은 제 얼굴을 보기 민망해 하시면서도 사과와 함께 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유복하게 자라기는 했어도 형제도 없고 부모님께서도 살가운 분들이 아니시라 원한 부분이 좀 있어요. 나랑 결혼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보다 조건이 처지니 망설였는데 그런 거 필요 없으니 완전히 제 사람이 되어달라고 해서 결혼했거든. 내 입장에서는 늘 혼자 아등바등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형제들이랑도 가깝고 부모님이랑도 각별하니 그것도 제 사람 뺏기는 기분이 들었나 봐. 내 나름대로 우리 식구들이랑 잘 지내게 되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애를 써봤는데도 영 섞이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재수씨가 더 질투가 났나 봐. 그렇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지. 재수씨한테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재수씨랑 우리 민준이 불편할 일 절대 없을 거야.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형님 말씀을 들으니 예비동서에게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형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용납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그 이후로 예비동서에게 따로 사과의 말을 듣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기에 별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보다 이 일로 혹여나 신랑과 형님의 사이가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혼식은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행복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법적으로 제 손윗동서가 된 예비동서만 빼고요. 그 과정을 가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랑과 형님이 나머지 가족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신랑과 형님은 제가 했던 약속 그대로 그 이후로 제가 동서 때문에 불편한 일은 일절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역시 대강 사정을 알게 된 듯 했지만 불어 제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 역시 그 이후로 동서와 연락을 한다든가 직접 대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살뜰하게 잘 챙겨주시는 시댁 가족들을 볼 때면 가끔 이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했다는 동서가 문득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그저 이렇게 지내는 관계라는 것도 있는 거겠죠. 물론 모든 식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화목하게 오순도순 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요. 저를 위해서도 또 형님을 위해서도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는데 클 불만은 없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여전히 간호사로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나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곳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후반일 때였는데요. 저는 커피와 빵을 함께 파는 카페에서 마감 업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제가 그 나이에 아르바이트만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직장 일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퇴근 후에 추가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투잡이었는데 제 형편을 익히 아시는 직장 상사분께서 경업을 눈 감아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분명한 사실인 건 제 친정 집안이 무척 불우하고 가난하다는 점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내비쳤을 때 망설이지 않고 딱 선을 그었어요. 저기 오빠, 저에게 관심 보여주시고 잘해주시는 건 진심으로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낮엔 직장 다니고 밤엔 아르바이트 하는 거라서 시간 자체를 내기가 힘들어요. 누굴 사귀고 이러는 거 자체가 저한텐 사치거든요. 가정사를 물어보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아서 그러지 않고 있었는데 혹시 너 혼자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거야? 형제자매는 없어? 너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럼 부모님도 연세가 그렇게까지 많으시진 않을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려서 산다는 게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대답 안 하면 궁금해서 또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답변할게요. 네, 제가 집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 맞고요. 참고로 저희 집엔 빚까지 있어요. 허투루 산 적 한 번도 없는데 병원비며 각종 생활비 때문에 빚을 안 질 수가 없었네요.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시죠? 저 가볼게요. 남편이 저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던 어느 날이었는데 저는 그 앞에서 그런 속사정이나 속사포처럼 줄줄 읊어버리고 돌아섰습니다. 홧김에 내질러버리긴 했는데 속으로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했나 몰라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버리고 말았을까 싶어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튿날 또 제가 알바하는 곳으로 얼굴을 비쳤어요.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다길래 저는 거절했지만 남편의 표정이 왠지 간절해 보여서 결국 승낙했습니다.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다름 아니라 그때 남편이 자기 얘기를 해줬거든요. 나도 내 얘기를 좀 해줄까 싶어. 나는 위로 누나 2명, 아래로 남동생 1명 있는 4남매 집안 셋째야. 그리고 엄청 가난해. 누나들은 둘 다 중학교까지만 나오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 그만큼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런 집안 사정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늘 웃는 얼굴만 하고 계셔서 구김살 없이 자라오셨을 줄로만 알았어요. 제 착각이었네요. 그간 제멋대로 남편이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재단했던 거였죠. 사실 남편은 저 못지않게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저에게 자기 마음을 꺼내어 보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의 진솔한 얘기를 들은 그날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조심스러운 연애가 시작됐죠. 저희는 미천이 없었지만 서로만 보고 결혼에 골인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저희 집안에서는 허락을 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고요. 문제라면 시댁이었는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기보다는 탐탁지 않아 했어요. 이왕이면 집안에 도움되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정 어려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니 너는? 어? 아이 형서가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한다. 엄마, 나 이 사람 정말 많이 사랑해요. 부디 너그러이 봐주세요. 정말 잘 살아볼게요. 시누이들도 저의 존재를 떨떠름하게 여겼고요. 반기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저 어색하고 별로 달갑지 않은 느낌으로 저를 대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때 건강이 악화되셔서 요양원으로 가시니 마시니 하고 있을 때였네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더 반대를 안겼고 결혼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성사되었던 저희 부부 결혼과는 다르게 무척 요란한 경우가 집안에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 남동생인 저에게 서방님 되시는 분의 결혼이었는데요. 동서가 무척 잘 사는 집 딸이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에게 소위 강남 출신이라는 건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는 요소인데 동서가 그렇더라고요. 강남에 집이 있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인상에 성격이 드세다는 게 보였고 성형을 여러 군데 한 게 딱 눈에 들어오더군요. 거울을 자주 보면서 자꾸 얼굴을 확인하는 점에서 외모를 엄청 신경 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동서는 뚜렷한 직업은 없었지만 집안이 잘 살아서 그냥 살고 있는 경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참고로 서방님이 무척 잘생기셨습니다. 시부모님의 얼굴에서 좋은 점만 조합을 한 얼굴이에요. 동서가 서방님 외모에 반해서 먼저 교제를 청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못생기게 태어나는 바람에 고생 좀 했으니까 꼭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식 외모는 잘나게 낳는 게 내 목표였어. 어차피 돈은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난 너무 능력 좋아서 잘난 척하는 남자보단 너처럼 얼굴은 잘났지만 능력은 부족해서 겸손한 남자가 좋더라. 그래? 칭찬해줘서 고마워. 나하고 만나주고 결혼해주는 것도 고맙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시댁에 들어가려다가 우연히 건물 앞에서 서방님과 동서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데 내용이 좀 당황스러웠네요.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고 그대로 잊고 살았어요. 딱 봐도 동서는 기가 셌고 시어머니조차 눈치를 보시는데 제가 감히 활개를 칠 수 없으니 최대한 조용히 지냈네요. 접점을 안 만들려고 애를 쓴 거죠. 저와 동서의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딸을 낳은 것 정도가 있겠네요. 제가 훨씬 먼저 낳았지만요. 서방님은 대릴사위 수준이었고 저희 부부는 입에 풀칠하며 살기 바빴으니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때 갑작스레 정말 허망하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길바닥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병원에 어떻게 갔고 장례를 어떻게 마쳤는지 놀랍게도 저는 거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극한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뇌가 일정 기억을 지워버린 모양이에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멍하게 바라보던 저의 멱살을 시어머니께서 잡아 흔드셨던 건 선명히 기억이 나네요.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지. 애초에 너 같은 모자란 거 드리는 게 아니었어. 응? 너도 너를 속 닮은 네 딸도 전부 보기 싫어. 내 아들 잡아먹은 이 나쁜 것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말하신 거였지만 제 가슴엔 비수로 박혔죠. 그 후로 정말 제겐 힘든 일이 투성이었어요. 단지 힘든 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저희 친정아빠가 도박에 빠지셔서 빚만 1억 4천만 원을 졌습니다. 지독한 가난의 굴레가 끝내는 친정아빠의 목을 조른 모양이었어요. 강력한 유혹을 못 견디신 거였죠. 엄마는 너무 충격이 크셨는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 모든 과정, 거기에 드는 비용, 남겨진 빚, 이런 것들이 제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됐습니다. 어린 딸아이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저에겐 마치 지옥과도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딸아이 생일이 온 것도 모르고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간신히 알아차렸어요. 달력에 딸아이가 자기 생일이라고 표시한 걸 제가 본 거죠. 당장 선물 사줄 돈이 없는데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일을 하는 내내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퇴근길엔 뭐라도 사가야 할 텐데 싶었죠. 귀가하던 제 눈에 햄버거 전문점에서 붙여놓은 광고 전단이 보였어요. 그 햄버거를 구매하면 귀여운 캐릭터가 달린 작은 열쇠고리를 함께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 광고 전단을 저는 어느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수중의 돈을 확인해본 저는 딱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홀린 듯이 매장에 들어가서 그걸 주문했네요. 포장용으로 나온 햄버거 꾸러미를 손에 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남들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신제품 나온 게 인기 많다고 하니까 한 번씩 구매해보는 것일 텐데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하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집으로 향하는 속도를 늦출 순 없었네요. 조금이라도 햄버거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딸아이에게 맛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선아, 짜잔! 엄마가 뭐 사왔게? 이거 봐라. 엄청 귀여운 열쇠고리 사왔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열쇠고리? 엄마, 근데 그거는 열쇠가 있어야 쓸모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열쇠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주면 안 돼? 나 토끼 인형이랑 바비 인형이랑 2층짜리 인형의 집 갖고 싶어.
너 아직도 인형 타령이야? 엄마가 그런 건 어차피 금방 질리는 것들이라고 했잖아. 비싸기만 하고 금방 질려서 버리게 될 것들인데. 엄마가 안 사줬는데 질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는 태어나서 내가 갖고 싶은 인형 가져본 적도 없어. 혜진이 나보다 아직 애기인데 인형 엄청 많아. 맨날 손에 들고 있는 인형이 바뀌어. 혜진이네하고 우리 집하고는 상황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 인형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 엄마가 미안해. 다음엔 꼭 우리 지선이가 원하는 인형으로 사다 줄게. 그보다 이거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엄마가 맥도날드에서 최고 맛있는 햄버거 사왔어. 햄버거? 맥도날드? 맛있겠다. 엄마 근데 혹시 케이크 없어? 나 생일 촛불 후 부는 거 하고 싶은데. 생일날에 케이크에 촛불 꽂고 소원 빈 다음에 후 부는 거라고. 놀이터에서 만난 언니들이 그랬어. 나는 소원 어떻게 빌어, 엄마? 아무렇지 않은 척 햄버거 포장지를 까주고 있었지만 딸아이의 말에 저는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햄버거 위에다가 생일 초라도 켜주고 싶은데 집에 그것마저도 없더라고요. 생전 생일 케이크를 할 일이 없으니 집에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거였죠. 딸아이가 먹기 좋도록 가위로 햄버거를 4등분해서 잘라줬는데 그러면서 제 가슴도 찢겨나갔어요. 딸아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걸 집어먹기 시작했거든요.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때를 써봐도 이뤄질 리 없다는 걸 인지하고 체념한 듯 보여서 그게 정말 제 가슴을 찢어 발견했어요. 딸아이는 조용히 햄버거를 먹으며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는데 그때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 열쇠고리에 붙어있는 비닐에 맥도날드 로고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따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누가 봐도 맥도날드 증정품임을 알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딸아이도 그 부분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않고 햄버거를 마저 먹더군요. 근데 엄마 안 먹어? 엄마는 햄버거 없어? 응? 아니야. 엄마는 밖에서 많이 먹고 들어왔어. 우리 지선이만 맛있게 먹으면 돼. 나 이제 배불러서 그만 먹을래. 햄버거 그만 먹고 싶어. 왜? 더 먹지 않고. 아직 2조각이나 여기 남았잖아. 지금 먹기 싫으면 이따가 마저 먹어. 엄마가 이거 잘 밀봉해 놓을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햄버거도 아닌데 이런 기회에 잘 먹어야지. 딸아이가 남긴 햄버거를 챙기면서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린 저는 이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느니 딸아이 앞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었던 건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변명이라도 해보고 싶었는데 딸아이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자리를 뜨는 모습에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한 손엔 증정품 열쇠고리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증받은 동화책을 넘겨보며 구석에서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딸아이를 지켜보는 제 심정을 말도 못하게 참담했죠. 지금도 이렇게 막막한데 앞으로 1년, 2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때가 됐다고 뭔가 상황이 나아지고 해결이 될까?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하겠지. 지선이가 학교 다니면 이제 친구들하고 확연히 사는 수준이 비교될 테고 사교육도 어려우니 학업도 뒤처질 테고 그렇게 남들보다 못한 출발선에서 인생 시작했다는 걸 지선이도 점점 알 텐데 나는 왜 잘난 인생도 아니면서 뭘 물려주려고 아이를 낳았을까? 내가 무슨 오만으로 그리 굴었을까?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가 치밀어 올랐어요. 간신히 버텨왔을 뿐 저는 내내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던 상태였기에 점점 걷잡을 수가 없었죠. 둘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내 새끼 생일날에 번듯한 선물 하나 사줄 수 없는 부모. 과연 이게 부모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자식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닐 텐데 그럼 너무 불행한 일생이 아닐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내 딸에겐 낫지 않을까 하는 결론까지 도달했습니다. 저 같은 엄마는 영특한 제 딸아이의 인생에 앞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것만 같았어요. 침대 하나 없이 바닥에 이불 깔고서 곤히 잠든 딸아이의 인생은 이 좁은 공간보다 부디 큰 세상이기만을 바랐습니다.
이때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피폐했어요. 어린 딸을 보며 어떻게든 힘을 내고 견뎌내야 하는데 자꾸만 구겨진 햄버거 포장지가 제 눈에 들어왔죠. 딸아이 생일날 간신히 햄버거나 사주면서 맥도날드의 인기 제품이라는 소리나 하는 제 처지가 초라하고 볼품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제 기분과 마음은 공허하게 어딘가로 떠나 있었죠. 휴게 시간을 이용해 바람을 쐬고 싶어서 근처 빌딩에 올라가 본 저는 무심코 그 난간 앞에 서서 빤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플 거란 생각보단 자유로워질 거란 생각이 훨씬 앞서더군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얼른 발길을 돌렸었습니다만 저는 그 후로도 자꾸만 그 빌딩의 꼭대기를 오며 가며 올려다봤어요. 심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위태했던 그때 저는 시댁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해 형석이 기일인 목요일이라서 모이기도 힘들고 또 그 주말엔 다들 일정이 이미 있다 하고 그래서 차라리 한 주도 이르게 그냥 모여서 얼굴들이나 서로 보고 밥 한 끼 먹으면 좋겠네. 네 생각은 어때? 아, 저는 어머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거죠. 연락을 무슨 일로 주셨나 했더니 오빠 기일 문제를 이렇게 미리 상의를 주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너 지금 나를 비꼬는 거야? 내 피 같은 자식 떠나보내고 힘들어도 너보다 100배 1000배로 힘든 게 바로 나야. 내가 너무 여태까지도 속이 문드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도 간신히 너한테 연락하는 건데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나는 뭐 어쩌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무튼 알겠으니까 한 주 이르게 뵙는 걸로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때 봬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전화를 끊었죠. 당장이라도 그만 살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저였는데 대뜸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시는 걸 들으니 정말 진절머리가 쳐지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이고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 아들의 피를 이은 손녀는 궁금하지도 걱정되지도 않으신 모양인지 이런 걸 따지고 싶은 게 본심이었지만 전부 관뒀네요. 어쨌든 제가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제 딸아이는 시어머니께서 키워주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 계산까지 했었어요. 시댁에는 동서라는 돈줄이 어쨌거나 있었기 때문에 제 친정보다야 현실적으로 사정이 나았으니까요. 저는 오랜만에 시댁으로 가는 김에 그때 동서를 본다면 대화를 잘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성격도 별로인 동서지만 어리디 어린 자기 시조카를 어여삐 봐줘서 속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심란한 생각들을 복잡하게 하며 그날 딸아이의 옷을 최대한 깔끔하게 신경 써서 잘 입혀갔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를 보자 떨떠름한 표정을 하며 눈짓으로 인사해줬고요. 저는 고개 숙여서 꾸벅 인사를 올린 것과 상반됐네요.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죠. 너 이제 왔니? 그래. 지선이도 왔구나. 우리 지선이는 갈수록 자기 엄마만 쏙 빼닮아가네. 어째 이렇게 외탁을 했을꼬? 어머님, 아이 보시자마자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 오빠랑 저를 골고루 닮기도 했고요. 얘는 참 무슨 인사치레 한 번을 못하게 하니. 아이 콧대 높게 도도하게 굴어야 할 며느리는 정작 따로 있는데 왜 얘가 이러는 거야? 아유, 난 참 이해가 안 된다. 아이고, 우리 형석이가 어쩌다 이렇게 초복이 박복했는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기가 막혀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었어요.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신이 얻는 이득이 뭐라고 그리 구시는지 정말 알 길이 없었네요. 제가 이때 스스로도 확 느껴질 만큼 살이 엄청 빠져 있었고 안색도 안 좋았건만 그런 건 전혀 언급 안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정말 남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식사가 다 끝나고 저는 아이들이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동서도 마침 그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명품의 문외 아닌 제가 보기에도 명품으로 보이는 옷을 빼입은 동서는 단정하게 입는 것에만 치중한 제 옷차림과 비교가 됐어요. 그건 아이들 옷도 마찬가지였는데 동서가 저랑 제 딸아이 옷을 번갈아서 쳐다보더니 이내 팔짱을 낀 자세로 피식 웃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더군요. 우리 혜진이가 다음 달에 생일인데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바빠서요. 동네 엄마들도 다 불러야 하니까 미리 상의할 것도 있고요. 아이 생일에 그 정도까지 준비할 거리가 있나?
혹시 뭐 어디 장소 대관이라도 하는 거야? 그럴까 싶어요. 레스토랑 먼저 생각했는데 초대받는 입장에선 요즘 뷔페가 가장 좋다길래 저도 지금 그럴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네요.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뷔페 가면 많이 먹진 못하더라도 구경하고 음식 종류 배우고 이러는 것들 재밌어 하잖아요. 괜찮겠죠? 그러고 보니까 지선이는 생일날 뭐 했어요? 올해 생일 이미 지났나? 동서가 그렇게 묻는데 갑자기 제가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것처럼 입이 다물리더라고요. 제 난처한 표정을 보면서 동서는 피식 웃었죠. 그러더니 자기 딸하고 손장난치며 놀고 있었던 제 딸을 부르더군요. 지선아, 우리 지선인 생일날에 뭐하고 놀았어? 선물 뭐 받았어? 어디 좋은데 놀러 갔어? 네? 저는 그냥 햄버거요. 당황한 딸아이가 얼버무리듯이 그렇게 대답해버렸고 동서는 기가 막히다는 눈빛으로 그러면서 인매는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내봤지만 동서는 코웃음 치더군요. 아, 햄버거를 워낙 좋아해서 그거 사줬어. 근데 혹시 동서가 더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면 사양하진 않을게. 어머, 정말요? 그럼 그럴까요? 우리 지선이 한창 잘 먹고 잘 클 나이인데 생일에도 꼴랑 햄버거 먹었다는 게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정말 그걸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기껏 먹은 게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 훤하게 읽혀서 그런 걸까? 우리 혜진이 생일날 뷔페에서 파티하게 되면 지선이도 초대해줄까 싶네요. 뷔페, 초대라는 단어가 솔깃했는지 딸아이가 얼굴이 금세 환해졌어요. 그걸 보니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이렇게라도 딸아이가 멋진 뷔페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된다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동서가 믿을 수 없는 말을 제 딸아이에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 이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이거든. 원하는 게 있으면 값을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지선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슈퍼에 가면 돈 내고 물건 사잖아. 뷔페에 가고 싶으면 값을 내야 되는 거야. 저는 돈 없는데요. 뷔페는 음식 아주 많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런 데는 비싸니까 저는 돈이 없는데. 어머나, 그래? 그럼 어떡할까? 춤이라도 출래? 우리 혜진이가 춤을 엄청 좋아하거든? TV 화면에 가수 무대 나오면 꼭 시선 고정한다니까? 지선이가 동생 위해서 춤 좀 춰봐. 잘 추는지 보고 나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려줄게. 어? 뭐해? 얼른 일어나서 춤 안 추고. 지선아, 너 뷔페 안 가고 싶어?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아? 태어나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은 맹세코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면 뒷목이 저릿하고 눈앞이 어지럽다는 걸 그때 제가 경험했네요. 딸아이가 쭈뼛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저는 손으로 동서를 밀쳤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랑 아이를 조롱하는 거야? 집안에 돈 좀 있으면 다야?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낮잡아보고 무시해도 돼? 어디서 지금 사람을 치고 난리예요? 기가 막혀.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으시면 그따위로 살지 마셨어야죠. 가진 거 없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인생 주제에 뭐가 떳떳하고 잘났다고 지금 저 밀치면서 눈알 부라려? 동서, 입 조심해. 본인이야말로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한 거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저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사고방식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뭐라고? 거렁뱅이년이 지금 나랑 같은 시댁 뒀다고 해서 감히 나한테 그딴 망발을 짓거려? 야, 원래 같았으면 넌 나랑 한 공간에 있지도 못했어. 너랑 나는 사는 세상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다고.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그것밖에 없는 너보단 내 인생이 훨씬 가치 있고 빛나거든? 자식한테 돈은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교양은 가르쳐주지 못하겠네. 동서 수준 보면 혜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 빤히 다 보여. 어떻게 되기는? 귀엽고 예쁘게 크겠지? 이미 떡잎부터 이렇게 잘났잖아. 외모도 재력도 다 가진 우리 혜진이는 커서 연예인 될 거야. 내가 이미 그렇게 정해놨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델 시키고 연기 시키고 그럴 거야.
내 꿈이 내가 못한 걸 내 자식이 이뤄주는 거거든? 우리 혜진이는 자기가 성공하는 길을 이미 다 준비해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할 텐데, 너는 어떡해? 자기한테 시궁창 같은 현실만 보여주는 너를 과연 지선이가 존경하고 사랑해 줄까? 동서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푸흡 소리를 내면서 계속 웃어대는데 정말 속이 뒤틀리더군요. 이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동서의 뺨을 한 대 날리려 했는데 바로 그때 제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앞불싸 싶었습니다. 이 추잡한 언쟁을 딸아이가 바로 옆에서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제가 잠시 망각하고 감정만 앞서서 동서와 다툴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다 들었을 텐데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딸아이 앞에 무릎을 접어 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엉엉 우는 소리를 내며 연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그때 울음소리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 다들 궁금한 표정들을 짓고 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가 저희 지선이 보고 혜진이 생일에 뷔페 가고 싶으면 춤을 춰보래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동서랑 다투는 바람에 저희 지선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참담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땐 동서의 만행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일동 침묵을 지키며 난감한 표정만 지을 뿐 아무도 동서를 나무라지 않더군요. 신용이나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서방님 쪽을 쳐다봤어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방님이 동서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글쎄요, 형수님.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자들끼리 잘 해결 보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혜진아, 아빠한테 와. 우리 먼저 차에 가 있자. 서방님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듯이 저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시조카를 챙겨서 후다닥 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 신우들은 하나같이 입을 꾹 붙이고 있었고요. 그 면면들을 확인한 제가 딸아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속에선 울분이 치밀어 올랐는데 희한하게 심장은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딸아이는 울면서도 제 목을 꼭 끌어안았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죠. 이런 내 새끼를 두고 내가 대체 무슨 허망한 생각을 품었던 걸까 싶어서 처절한 반성을 했습니다. 오빠 기일은 앞으로 알아서 챙길게요. 앞으로 다들 뵙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지선이 소식 궁금해 마세요. 제가 혼자 잘 키울 거니까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낯들이 됐는데 그때 제 뒤에서 동서가 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지선이 소식을 대체 누가 궁금해하긴 한다고 그런 말을 하나 모르겠네. 어차피 사는 수준 맨날 거기서 거기일 거 뻔한데. 행복한 소식에 기대되는 우리 집 정도나 돼야 누가 궁금해해주기라도 하는 거랍니다. 동서,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천벌받아. 반드시 후회할 일 생겨. 와, 하마터면 무서울 뻔했네요. 근데 어쩌죠? 형님처럼 쥐뿔 뭣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혀 안 무서운데요? 그 못된 말소리에 저는 몸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용케 버티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품 안에 딸아이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넘어지면 딸아이도 넘어지는 것이었어요. 동서의 망발에도 찍소리 하나 참견 못하고 죄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지나쳐 저는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는데 앞으로 제게 닥칠 앞날이 차가울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만 같았죠. 그러나 저는 품에 안은 따뜻한 딸아이의 체온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무겁지도 힘들지도 않더군요. 엄마가 미안해.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이제 2번 다시 나약한 모습 우리 딸한테 안 보일 거야. 엄마가 앞으로 더 강해질 거야.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그렇게 딸아이를 향해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곤히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저는 동서를 향해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 모욕적이고도 천박했던 동서의 망발, 반드시 이번 생에서 갚아주겠노라는 다짐이었네요.
이 수모를 저는 잊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도 없었지만요. 그러기 위해선 절대로 죽을 수 없었죠. 아등바등 딸아이와 버텨가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잊지 않았던 것, 그건 바로 제 딸아이를 조롱한 동서에게 갚아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동서의 말 맞다나 가진 것도 이룬 것도 없는 제가 맞설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었겠나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서가 자기 딸을 연예인 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서 같은 사람이 이용하는 비싼 카페나 식당을 제가 이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있었죠. 어차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늘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승현아, 홀서빙 더느라 힘들지? 이거 주방에서 남은 과일인데 먹으면서 일해. 근데 내가 저번에 사진 보여줬던 그 손님 오늘도 안 왔어? 아니요? 오늘 왔어요. 와, 근데 언니 말대로 그 손님 엄청 싸가지 없던데요? 갑질 장난 아니에요. 누가 보면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래? 서빙하는 너네한테 갑질을 부렸다는 거지? 무슨 일인지 나한테 자세하게 상황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 주방일, 정원관리 등 보이지 않는 뒷면의 파트에서 저는 일을 했지만 눈과 귀는 바깥에 뒀어요. 외모 컴플렉스, 낮은 자존감을 속 안에 두고 있는 동서는 어딜 가든 여유롭고 매끈한 대처를 하며 지내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부스러기를 흘리고 다녔어요. 꼬투리를 잡힐 만한 여지를 늘 두면서 살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동안 동서가 남기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족족 다 수집하며 기록했고요. 제 딸아이는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쩍 차분해졌으며 공부에 몰두하는 아이가 됐어요.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생긴대. 그걸 타면 원하는 곳으로 건너갈 수 있대.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했지만 공부를 꼭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만은 알겠더라고. 엄마, 나 공부 열심히 잘할 거니까 앞으로 지켜봐줘. 우리 딸, 누가 보면 다 큰 어른인 줄 알겠어. 누가 이렇게 일찍 처리될래? 이러면 엄마가 고맙고 미안하잖아. 엄마는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해. 엄마가 나 위해서 맨날 돈 벌러 나가는 거 그걸로도 난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어떻게 이게 어린 나이에 딸아이 입에서 나온 내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환경 때문에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짠하기도 했어요. 기특한 마음보다는 애잔한 마음이 컸네요. 저희 딸 정말 한 번도 사고 안 치고 학교 생활 바르게 하며 꿋꿋하게 잘 커줬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시간은 흘러갔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 이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큰 시누이였습니다. 올케, 어떻게 지내? 그동안 잘 살았어? 연락을 그간 하고 싶었는데 실행으로 이어지지가 쉽지 않더라. 그냥저냥 잘 지냈어요. 여자 혼자 자식 키우면 어느 부분에서 힘들지 한번 상상해보시면 제 일상이 그려지실 거예요. 근데 웬일로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 한번 해보라고 형님 등 떠미신 게 아닐까 싶은데. 맞죠? 집안에 저 말고 잘난 며느리 하나 있는데 굳이 왜 이러실까요? 올케는 이런 데서 왜 이렇게 눈치가 좋아? 그래, 맞아. 엄마가 자꾸 올케한테 연락 좀 해보라고, 어떻게 사는지 들어보라고 하도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그 잘난 며느리 얘긴 하지도 마. 그 싸가지 밥 말아먹은 것 때문에 우리도 학을 뗐지. 이미 꽤 됐어. 원래 싸가지 밥 말아먹은 인물인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새삼 그러세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그 싸가지를 참아주든 말든 하지. 자기가 번 건 없고 모든 게 지 부모 돈이니까 자긴 함부로 돈 크게 쓰지 못한다나 뭐라나 맨날 그 소리만 해대면서 우리한테 절대 돈 안 쓰더라. 참아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릴 완전 개밥그릇으로 보고 점점 막 나가니까 우리도 짜증이 확 나서 작년부터 아예 안 봐. 민석이도 지 와이프 등살에 맨날 눌리고 사니까 영 사는 맛이 안 난대.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면역질환 걸리고 얼마 전부터 병원 다닌다는데 이러다 이혼하는 거 아닌가 몰라.
큰 시누이가 그간 속에 담아둔 게 많았는지 제게 장장 40분에 걸쳐서 동서욕을 그렇게나 해대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방님도 진작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게 됐지만 아무래도 자식이 있다 보니 그게 걸려 꾹 참으며 버티시는 중인 듯 싶었어요. 저와 잘 지내보고 싶다는 큰 시누이의 말을 저는 감흥 없이 흘려들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고 해서 방관자가 쉽게 용서되는 법은 아니라잖아요. 딱 그런 이치더라고요. 막대 먹은 동서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자기한테 이익될 거 있을까 싶어 눈치만 살살 보던 시누이들의 모습, 저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은 못 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희 모녀 근황을 너무 궁금해하고 계시다길래 저하고 딸아이가 같이 찍은 사진 몇 장만 전송해드렸네요. 그렇게 시댁에 인연만 다시 붙여놓은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 신우가 엄청난 소식을 물어다 줬습니다. 옳게! 그 싸가지가 지 가게 연다고 하더라? 친환경 소재로 만든 물건만 취급하는 자연주의 매장이라나 어쩐다나. 혜진이가 요즘 아동복 화본지 뭔지 그런 거 찍었잖아. 그거랑 연결해서 자기 가게 이미지도 챙겨가려고. 벌써 이런저런 작정을 하고 있나 봐. 동서가 자기 소식 올리는 인터넷 계정 제가 늘 확인하고 있지만 그런 소식은 없었는데. 정말 놀랍네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지금까지 딱히 직장 다니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돈이겠어? 당연히 지 부모 돈이지. 가게 차려달라고 1년 가까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던데? 민석이 말로는 이거 장사 말아먹으면 2번 다시는 국물도 없다고 카드도 정지시켜버릴 거라고 아주 엄포를 놓았다고 하더라. 부모의 재력으로 아주 폼나는 가게를 차리게 된 모양이었어요. 대신 이게 망하면 앞으로는 일절 지원이 없다는 엄포도 함께 있었던 듯 했고요. 저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음을 직감했죠. 그래서 동서 가게가 개업하기만을 학수고대했어요. 몇 달 뒤 아주 번듯한 동네에 그럴싸한 인테리어를 가진 동서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고 포근한 유럽 감성이 묻어나는 매장이었고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물품들만 취급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돈 좀 있는 손님들이 주로 방문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것일수록 값이 나가니까요. 주로 집에 아이가 있는 주부들이 이 매장을 반겼습니다. 특히 가게를 연 주인장이 아동복 쇼핑몰에도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 주부 손님들 구미를 당기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집단에서는 뭔가 한 발짝 앞서 나가는 아이 엄마를 보면 금세 선망의 대상으로 삼더군요. 혜진이는 공부와 거리가 먼 아이를 자라 있었어요. 진작에 연예계 쪽으로 장르를 동서가 정해놨으니 혜진이 입장에선 공부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모양이죠. 외모가 서방님을 더 많이 닮아 어여뻤지만 끝이 비틀린 인매가 동서와 너무 닮아 있어서 혜진이 사진을 찾아보다가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동서의 가게는 괜찮은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시녀처럼 동서를 떠받들어주는 무리가 있던데 그들이 주로 단골이었고 저는 동서가 자기 인터넷 계정에다 혜진이의 화보 사진을 올리며 자기 매장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날 결심했죠. 미친 복수를 실행하기로 말이죠. 저는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서 동서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옛날에 상하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손님으로 오신 사장님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 걸릴 뻔했어요. 본인 가게에 본인 같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자 그 댓글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었고 동서는 이내 그런 곳은 간 적도 없다고 딱 잡아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어요. 저는 그때의 일지를 날짜, 시간, 동서의 옷차림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라서 동서의 계좌에 몰려들더군요. 친환경 물건들을 팔고 친근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해서 장사하고 자기 자식은 아동복 쇼핑몰에 나오고 있어서 얼굴도 공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추잡한 과거 행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죠. 정확히 사흘 뒤에 동서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벌써 9년 정도 된 옛날 일이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사과는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내용이었네요. 그렇게 진화를 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만 저는 이틀 뒤 다른 계정으로 새로운 과거 행적을 내밀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것을 게시했고요. 그러자 동서는 아예 자기 인터넷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저는 지역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서 그곳에 동서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러자 그 동네 엄마들이 난리가 났지요.
자기는 집안도 잘났고 자기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라 오로지 부모 돈이었다고요? 게다가 사랑받는 며느리라고 하더니 손절을 당했다고요? 이 사람 아주 웃긴 사람이네. 시집살이 당해서 고생하는 경우는 꽤 봤는데요. 자기 시댁 식구들에게 막말 날리는 막장 며느리는 처음 봅니다. 자기 형님 되는 사람에겐 그딴 저급한 막말까지 했었다니 정말 질이 나쁜 종자네요. 이런 사람이 아는 가게? 저는 안 가렵니다. 어쩜 이렇게 무례한 언행만 일삼으며 살아왔을 수가 있죠? 이런 못된 여자가 키운 딸도 모전 여전 아닐까요? 굳이 잘되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이 여자 딸이 모델로 있다는 쇼핑몰, 저는 오늘부터 이용 안 할 거고 주변에도 소문 다 낼 거예요. 그 딸이 곧 중학교 들어간다던데 어디로 배정받았을까요? 무조건 피하고 싶네요. 이런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는 집단이 바로 아이 엄마들 같더라고요.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고 제가 얼마 뒤에 확인해 보니까 아동복 쇼핑몰 사진에서 혜진이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고민하다가 받아봤는데 동서였어요. 야, 너지? 이거 네 짓이지? 내가 암만 생각해도 너밖에 없어. 이딴 무서운 짓을 벌여? 너 정말 미쳤구나.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목소리를 들어본 게 지금 얼마만이더라? 거의 10년 됐지?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내가 너 같은 걸 신경이나 쓰고 살았을까? 난 우리 지선이 일로 바빠. 내일은 마침 또 발명품 대회 시상식 하는 날이네. 우리 지선이가 대상이야. 지난달에는 글짓기 100일장에서도 대상 받았는데 과목을 안 가리고 너무 다 잘해서 탈이지 뭐야? 혜진이는 잘 지내지? 우리 지선이만큼 전교 1등은 아니더라도 반에서 1등 정도는 하면서 살겠지? 갑자기 애 얘기는 왜 꺼내? 사람 복장 터지게 하고 싶어서 환장했니? 짜증나게 진짜. 그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후련한 심정으로 그날 딱 아이하고 외식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상쾌하더군요. 악착같이 동서의 흔적을 좇으며 살아온 보람이 있었어요. 불과 2달 뒤에 동서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비난이 들끓으니 본인이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서방님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죠. 소송 거신 걸 보면 서방님도 괴로웠던 많은 근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동서네 집안이 작은이들이 보기에도 동서가 영 안 될 인물이라 여긴 건지 그 소송에서 서방님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결과적으로 이혼했고 서방님은 집이며 재산 반까지 챙겼고요. 동서는 혜진이와 함께 자기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자기 부모는 물론 조부모까지 함께 있는 그 집으로요. 저는 오랜만에 마주한 시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것이 아주 죽을 맛이라고 악다구니 쓰고 거품 물면서 눈까지 뒤집으면서 그 집 안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쳤대. 민석이 붙잡고서 다시 잘해보자고 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었다는데 우리 민석이가 미쳤나? 거기에 넘어가게. 꼼짝도 안 했지. 아이고 망할 싸가지. 이제 카드 한 장 없이 그 집에서 자기 조부모 수발 들면서 살게 됐다는데 이 세상에 인과응보는 있는 거구나 싶네. 근데 어머님께선 굳이 왜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어요? 그게 내가 세월 지나 보니까 우리 형석이한테 참 부족한 엄마였다는 생각 들고 너하고 지선이한테도 내가 너무 모나게 굴었었구나 싶고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더라. 민석이가 자기 처자식하고 살던 집 그거 처분하면 나랑 살겠다고 여기 들어온다는데 처분한 돈은 너한테 줄까 해. 그걸로 지선이 대학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렇게 해. 여차하면 너도 새로 짝을 찾든지. 상상도 못한 이야기라 벙쪄 있었어요. 무척 진심이신지 시어머니께서는 씁쓸한 낯으로 진솔한 눈빛을 하고 계셨죠. 시누이들도 동의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10년간이나 재혼을 안 하고 누굴 만나지도 않고 그저 딸아이만 보며 살아온 게 시댁 식구들에게는 많은 인상을 남겼나 봐요. 서방님은 부잣집 여자와의 힘든 결혼 생활 뒤에 남은 그 재산의 반절 이상 되는 것을 제게 넘겨주셨어요. 아무런 미련 한 톨 보이지 않으셨기에 제가 차마 만류할 엄두조차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였네요. 당시에는 사실 너무 얼떨떨한 채로 그 과정을 지나왔는데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났죠. 저희 모녀에게 이제 돈 걱정이란 없는 거였어요. 영특한 딸아이 덕분에 저는 돈 관리도 걱정 없이 하면서 지내왔고요. 공부를 무척 열심히 잘하는 딸아이지만 다른 하고 싶은 꿈이 생기면 언제든 그걸 향해 달려가라고 저는 조언합니다.
저희 딸아이에게는 발목 잡힐 과거 따위 없으니 유명인이 되든 어쩌든 상관없으니까요. 앞으로 저희 모녀가 남은 날들을 무탈하게 잘 지내도록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